안녕하세요. UN 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회 식량안보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대로 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 한 끼가 우리 일상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UN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아와 영양 분량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세계 기아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억 2,200만 명 늘어난 최대 7억 8,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기후로 인한 기후 변화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 식량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식량 위기가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이준원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회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안보라고 하면 보통 군사 안보, 외교 안보 이런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 식량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식량 안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군사 안보는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식량 안보는 기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식량 안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식량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량 안보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선호도와 필요 영양분은 물론 식량의 이 안전성과 근접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군요. 그렇다면 개인이 좋아하는 또 필요 영양분까지 갖춘 그 식량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 국가의 식량 안보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에게 분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는 식량 안보를 주로 생산량과 식량 자급률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요. 자급률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식량 생산 능력을 판단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생산량 자체가 적어서 식량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3년간 쌀값이 50배 폭등한 바 있습니다. 50배요. 예, 지금 쌀값이 한 20만 원 하거든요. 80kg당. 네. 이것이 1,000만 원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지요. 즉 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량 안보가 더 굳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산만으로 식량 안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이나 무역, 가치 사슬을 통한 식량 공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농장에서 생산해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AO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식량 안보를 구성하는 6개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용성이나 접근성, 이용 가능성, 안정성, 주체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 나라의 식량 안보를 생산량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식량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8%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축사료까지 포함한 곡물 작업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작업률은 20.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가축이 소비하는 곡물 전체 수유량의 5분의 4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식량의 한 80%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한국의 식량 안보 괜찮은 걸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20% 자급하고 80% 수입한다는 것은 가축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국제 식량 안보 지수라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한국은 2022년 113개국 중에서 39위로 자급률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량 자급률은 낮지만 경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수입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우리보다 몇 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낮은 5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이라든가 분배 등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식량 안보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식량의 대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제 식량 가격과 수급 상황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급률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세계 곡물 가격이 사상 최대로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에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습니다. 2022년 국내 소비자 물가가 IMF 사태 이후 최고치인 5.1%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식용유, 쇠고기 등 소위 생필품 가격이 급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수입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작년 농축산물 수입이 55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무역 수지는 3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장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 세계 식량 위기를 좀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창궐 당시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사람의 물리적인 이동은 물론 식량의 수출입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때문에 세계 식량 수급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존 세계 무역 질서의 붕괴 역시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 질서를 유지해오던 GATT와 WTO 체제가 미중 간 무역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원활한 무역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불안해지면서 이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식량 위기의 주요 동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는 우리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고, 2020년에는 54일간의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졌던 것을 시청자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이로 인한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명태와 같은 연근의 어종이 사라지고 과거에 없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최근에 이제 럼피스킨병 등 새로운 열대성 질병이 발생해서 이제 축산물 생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 질병, 기후변화까지 그 어떤 것도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식량 안보 문제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의 식량 안보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우리 농업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는 농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농작물이나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유해물질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 시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의 물도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이행하는 것이 인류와 환경을 위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가 인구와 농지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식량의 국내 생산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팜, 도시농업 등의 기술을 통해 수확량 증가와 품질 보장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탄소 중립 농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그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기하 종식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공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1950년대만 해도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식량 등 원조를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상에 부응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K-라이스 벨트 사업을 발족하여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라이스 벨트 프로젝트는 쌀 증산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단순 식량 원조에만 그치지 않고 수원국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개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1989년 이래 13차 연속으로 FAO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는데요. FAO 최고 의결 기구에 참여해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연대와 기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FAO 한국협회는 올해 66주년을 맞았습니다. 농업과 식량 분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최고 전문 기관으로서 국제 회의의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계 식량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글로벌 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식량 안보의 정의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식사 한 끼가 이 농장에서 우리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여전히 이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약속한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이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량 안보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장민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